전원합체 판결 내용이라고 하면은 출제 가능성 99% 예상이 되죠. 반드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깊게 몇 번씩 반복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사무선고 대법원 최신 판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판례 보겠습니다. 1번 판례는 모해위정죄 관련 판례인데요. 어마무시한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라고 하면은 출제 가능성 99% 예상이 되죠. 반드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깊게 몇 번씩 반복해서 살펴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일반적인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달리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게 아닙니다.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데 굳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올 필요가 없었죠. 네.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떤 한 분 때문이죠. 사실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하신 대법관님들은 총 14분 중에 12분이셨거든요. 네, 12분 중에 11분은 기존의 판례 입장을 지지했고 딱 요 한 분, 이 한 분, 이 삐딱이라고 하죠. 어떤 조직 불문하고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앞으로 전진하는데 나홀로 후퇴 하는 분 계시죠? 이 삐딱이 한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전원합의체로 결론이 도출됐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11대 1이었죠. 11 다수 의견이었고 1이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판례 입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결론 내용이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100만 5번 이상 본 그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근데 결론을 묻는 것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쉬우니까. 그러면 이 판례는 조금 어렵게 구성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느냐? 요 11분 다수 의견의 근거와 이 삐딱이 이 한 분 소수 의견의 근거가 당연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겠죠. 그래서 어렵게 출제를 한다면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 자체를 묻기보다는 결론에 관한 근거를 어렵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의 줄거리부터 살펴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결론 내용은 이러합니다. 갑을이 있는데 이 두 놈들이 사기죄 공소사실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기소가 됩니다. 우리 줄여서 공공피고인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공공피고인으로 기소가 되면 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둘 다 피고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소송 절차를 분리를 하면 서로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각자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지위에서 거짓말하면 위정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예, 위정죄 성립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을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기소가 됐는데 수소법원은 이제 소송 절차 분리 결정이 되고요. 이제 을에 대해서 정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을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정언을 합니다. 그러면 을에게 이제 모해위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겠죠. 자, 근데 그 전에 당연히 모해위정죄 성립되기 위해서는 을은 정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을은 소송 절차가 분리된 이상 정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정인이 될 수 있고요. 당연히 모해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기 때문에 모해위정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 결론은 무지무지 쉽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결론 그 자체만 묻는 그런 문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좀 어렵게 이렇게 11대 1로 붙었는데 11에 대한 근거와 1에 대한 이 근거의 차이점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각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근거의 차이점, 즉 견해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견해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반대 견해가 아무리 들이대어도 헷갈리지가 않고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근거, 즉 이 두 견해 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견해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삐딱이 견해가 아니겠죠. 이 11분 대법관님들의 다수 견해입니다. 이 입장을 우리들의 입장으로 알고 확고히 가지고 계시고 아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은 이 판례 역시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판례 서두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변경되지 않은 기존의 판례 입장이죠. 다 알고 있지만은 한번 확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공공피고인은 당연히 해당 소송 절차에서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고인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너무나 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피고인이 어떻게 제3자인 증인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이렇게 소송 절차가 분리가 돼버린다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이 같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분리가 딱 돼버리면 증인이 될 수가 있죠. 기존의 판례 입장 그대로입니다. 현재 법리라고 떡하이 이렇게 서술을 해두셨네요. 따라서 분리가 돼버리면 위정죄 주체와 관련하여 공공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없다. 당연히 증인적격이 있죠. 현재 법리는 타당 유지되어야 한다. 요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었던 자가 소송 절차 분리된 상태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위정죄가 성립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으로 보게 될 이 근거는 우리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남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들의 견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은 아무리 삐딱이 소수견해가 치고 들어와도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11분 대법관님들의 견해, 즉 우리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정인의 일반 개념을 서술한 것이죠. 정인이란 나 아닌 사람, 제3자죠 뭐.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한 개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있죠. 형소법 146조 다 아는 내용이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은 절대로 never 증인이 될 수 없죠. 개념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everybody, 누구나 정윤이 증인이 될 수 있죠. 당연한 소리를 중언부언 서술을 하신 것 같아요. 따라서 공공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면은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피고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당근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들 입장의 핵심은 이거죠. 공공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우리들 입장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내용만 까먹지 않으면은 절대 헷갈리지 않고 어떠한 견해 대립, 근거 대립 문제가 나와도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나번 내용 보겠습니다. 결국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추가 근거겠죠. 자, 거창하게 헌법까지 나왔습니다. 헌법상 자기부재 거부 특권 보장하고 있죠. 이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제 진술 거부권이 되는 것이고 증인 입장에서는 증언 거부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재강조를 해두셨네요. 형소법 148조 이 조문이야 100만 5번 이상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이렇게 증언 거부권 보장을 위해서 형소법 160조는 자, 재판장 이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야, 너 증언하기 전에 잘 생각해. 너 증언 거부권 있어 라고 이렇게 증언 거부권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공공피고인이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런 자기부재 거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겠죠. 자, 증언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한 이렇게 위에서 보장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공공피고인에 대한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된 후 그에게 증인 적격을 인정한다고 해도 금방 제가 말한 그 내용이겠죠. 자,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 진술 거부권, 자기부재 거부 특권 이런 게 침해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견해 내용이죠. 그와 같이 증인 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증인신문 절차에서 형소법 160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증언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 굳이 증언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 위정죄가 성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재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기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에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데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요. 자,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판사, 배더죠. 판사가 배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증언 거부권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위전죄 성립 부정한다고 했죠. 이제 이런 근거로서 말입니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당연히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배더지 이 증인이 배더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서 우리 위정죄 성립 부정한다라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형법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배웠죠.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지 않은 경우가 있긴 있었죠.
있었죠.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위증죄 성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정언거부권 고지받지 못한 것은 판사 대드니까 정언거부권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위증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 실무도 정인에게 정언거부권을 분명하고 알기 쉽게 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돼 왔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재판 실무까지 고려하면 결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핵심 결론입니다. 이렇게 소송 절차 분리를 전제로 공공 피고인에게 정인적격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겠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바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분리되면 공공 피고인은 정인이 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심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답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언거부권 행사가 당연히 정인의 정언거부권이겠죠. 정인의 정언거부권 행사가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정언거부권 행사가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려는 누구의 우려겠습니까? 우리들은 공공피고인 소송 절차 분리시켜서 정인으로 만들어서 정인신문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정인의 정언거부권 행사가 곤란할 것이다 라는 이 우려는 우리는 하지 않겠죠. 어차피 우리는 정인으로 만들어서 정인신문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이런 우려는 공공피고인, 피고인 그대로 놔둬야지 정인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우려를 강조를 하겠죠. 이 우려는 우리들 입장이 아니라 삐딱이의 입장입니다. 어찌 보면은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러한 우려가 반드시 그 공공피고인을 정인화시켜서 발생하는 그런 우려냐, 아니면 이런 우려는 기존 피고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우려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을 겁니다. 이런 삐딱이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을 할 겁니다. 입닥쳐라 할 겁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 뭐는 사실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우려가 반드시 공공피고인을 정인화 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려는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들의 입장으로서 반박할 겁니다. 한번 보죠. 정인신문이 아닌 피고인신문 등 공공피고인을 분리하지 않으면 그 공공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신문을 하겠죠. 근데 피고인신문 할 때도 이런 우려 비슷한 상황은 생긴다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피고인신문 등 재판 절차 다른 국면에서 피고인 진술거부권 행사에서 침묵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인으로서 정인 거부하는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침묵을 하게 되면 법관 입장에서는 저 자식 저거 자신의 유죄를 숨기고 있군, 이런 심정을 가질 수도 있죠. 예, 유죄의 심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삐딱이 네가 생각하는 이 우려하고 지금 기존 공공피고인을 피고인신문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우려 별반 차이가 없죠. 예,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는 반드시 공공피고인을 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려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 입 닥쳐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죠. 예, 이게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삐딱이 너 입 닥쳐 라고 하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삐딱이가 주장하듯이 정언거부권 행사가 유죄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은 유죄, 무죄의 판단은 증거재판조에 따라서 증거가 결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정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유죄로 결정되고 지금 정언거부권 불행사한다고 무죄로 결정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의회에 서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단골로 나오는 문구죠.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그렇죠, 이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 심정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유죄, 무죄 판단에 관한 이런 법칙이 있는데 무슨 정언거부권 행사한다고 유죄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소리 하냐, 입 닥쳐라,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그러한 우려 있다고 하여 공공피고인의 정인적격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를 주장할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자, 이어서 라건 내용 보겠습니다. 삐딱이는 또 우리를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소송 절차를 분리하여 공공피고인을 정인으로 신문하죠. 우리는 신문한 후 그리고 다시 병합할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합하여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심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소송 절차가 당연히 종국적으로 분리시킨 게 아니죠. 종국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분리시켜놓고 이렇게 정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꼼수 아니냐, 이제 삐딱이가 우리를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삐딱이는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같은 인격체입니까?
아니죠. 엄연히 별개의 인격죄, 즉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얘는 제3자입니다. 얼마든지 정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다만 지금 검사가 소송 경제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고려해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를 했을 뿐이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제3자로서 정인 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란 말입니다. 얘는. 자, 그런데 이걸 두고 야, 이거는 종국적으로 분리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분리를 했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을 다른 피고인과 동일한 인격죄로 보는 그런 착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정말 바보 같은 비난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을 뿐인 경우라고 하여 공 피고인의 정인적격을 달리 볼 수 없다. 중인적격 인정하는 거랑 종국적으로 분리하는 거,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소리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송 절차 병합 분리는 원래 누구 마음대로예요? 그 사건을 재판하는 수소법원의 재량, 수소법원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삐딱이 니가 야 이거는 전국적으로 분리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분리를 하고 공공피고인을 정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꼼수다 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런 병합 분리에 대해서 법원 재량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다 라는 반박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병합 분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신라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예,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구 마음대로? 법원 마음대로지 뭐. 병합 분리 선택이나 활용 방법은 법원 재량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는 법에 있어요. 근데 삐딱이 네가 일시적 분리 이거는 꼼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법 자체를 비난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일시적 분리가 단지 형식적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 이게 무슨 형식적 관념적입니까? 아니 원래 공공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다른 인격죄 즉 제3자니까 정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뭐 형식적 관념적 꼼수의 또 다른 표현이죠.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 삐딱이가 우리를 비난하는데 말도 안 된다 라는 것을 마무리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리 상태에서는 공공 피고인의 정인적격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삐딱이지. 실질적으로 소송 절차 진행하는 그렇죠. 법은 재량적 판단을 문제 삼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재량 행사하지 마라 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예, 이 법 자체를 쌩무시하는 그런 주장이니까 입 닥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 공동 피고인별로 이렇게 소송 절차를 전국적으로 불렸다 치자. 그리고 처음부터 검사가 이렇게 소송 경제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아니 공범을 분리해서 기소할 수도 있죠. 예, 이럴 때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 같은 수소법원이 이제 전국적으로 분리한 다음에 병행해서 심리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분리한 거하고 일시적으로 분리한 거하고 뭐 법관 심정 형성에서 뭐가 차이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삐딱이 네 주장은 틀렸다. 공범 사이에서 해당 범죄 사실에 관해 서로 정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정인이 당연히 될 수 있죠. 이제 전국적으로 분리하든 처음부터 공범을 분리하게 기소하든 다른 인격죄 즉 제3자니까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정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절차 전국적 또는 일시적 분리를 구분해서 전자에 대해서는 공공피고인 정인이 될 수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정인이 될 수 없고 이딴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들의 입장이죠. 이어서 막은 내용 보겠습니다. 막은의 내용이 어찌 보면은 우리들 입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이상만 추구하면 안 되겠죠. 예, 현실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피고인의 정인적격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 있다. 당연한 소리죠. 무엇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일까요? 결국은 이겁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공공피고인을 정의신문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범죄들 봐라.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최근에 가장 문제시되는 그런 범죄 유형들이죠.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범할 수 없죠. 여럿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얘들은 은밀히 움직이니까 객관적 물적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죠.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에서는 그러면 가장 유력한 증거, 현실적으로 취득 가능한 증거 뭐겠습니까?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상 공범의 진술에 의해서만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 현실 상황을 서술한 겁니다. 적정 절차에 따른 신속한 이거는 항상 상투적으로 쓰는 예의 바른 문구 이거요. 이게 키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목적을 고려할 때 공범들에 대한 소송 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공공 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럼 이를 위해서는 공공 피고인에게 진실 의무를 부과를 시키고 또 이를 어길 때는 위정의 벌을 경고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뭡니까? 정인화시키겠다라는 말이죠. 경고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선서에 정인화되었으니까 선서해야 되겠죠.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받겠죠. 반대신문 받으면서 진술하게 하는 그렇죠. 요게 가장 현실적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식이
위정의 벌이라는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데다가 이 말은 뭡니까? 거짓말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소리죠. 진술 거부권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 신문. 뭐니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죠. 피고인 신문 방식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피고인이 행사해버리면은 피고인 신문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피고인 신문 방식보다 정인 신문 방식이 더 적합하니 공범인 공동 피고인을 분리해서 정인 신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죠. 그리고 우리 형소법은 이런 피고인에 대해서 다른 공동 피고인이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없죠. 따라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이런 피고인에 대해서 다른 공동 피고인이 질문하고 또 그 답변을 듣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자체가 진행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피고인 신문 방식보다 정인 신문 방식이 더 적합하다라는 점을 재강조하고 있죠. 또한 피고인 신문의 취지만 봐서도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피고인 신문 방식보다 정인 신문 방식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의 취지는 야 피고인 너가 옛날에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피고인 신문 취지가 뭐냐 이겁니다. 그냥 야 피고인 너 의견이나 입장 있으면 한번 말해봐 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로서 이런 경험에 대한 진술이 더 증거로서 적합합니까? 그러면 이런 단순한 의견, 입장, 진술한 이것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로서 더 적합합니까? 당연히 이것보다는 이것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증거로서 더 적합하죠. 결론적으로 또 결론적으로네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피고인 신문 방식보다 정인 신문 방식이 더 적합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을 소송 절차 분리해서 정인 신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력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수 의견, 즉 우리 의견의 주장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래에 반대 의견 내용이 간략히 서술되어 있는데 반대 의견 주장 근거도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의 모든 주장 근거 내용을 여기에서 서술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반대 의견 주장 근거에 대해서는 예상 문제에서 출제될 만한 것들만 추려서 간략히 정리를 해줬으니 그 예상 문제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반대 의견의 키워드 하나만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 의견 키워드가 뭐였죠? 이거였죠. 일시적. 이게 반대 의견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이 판례의 구체적 사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이놈이 아까 언급했던 을이라는 놈입니다. 두 사람들이 공범인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가 된 게 문제였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런 혐의의 공소사실로 회사 운영자 갑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라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피고인 을은 갑에 대해서 공공 피고인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 공소사실 내용은 이 판례의 핵심이 아니므로 스킵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공동 피고인 갑에 대한 정인으로 정언함에 있어 그냥은 안 되겠죠. 분리를 해야죠. 사실은 갑으로부터 현장 사실 조작하는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등 갑이 범행에 가담했던 취지로 거짓말했네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게다가 갑을 모해할 목적까지 있었답니다. 그러면 모해 위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했죠. 모해목적으로 위정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모해 위정죄 주체가 되려면은 당연히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태,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을은 공공 피고인이므로 정인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런 내용들이 서술됐을 겁니다. 공공 피고인은 해당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피고인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연히 정인이 될 수 없으나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소송 절차 분리하면 된다겠습니다.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을은 정인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입장입니다. 정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변경 안 되었습니다.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므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과 을이죠. 을과 갑에 대한 소송 절차가 분리되었네요.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 을이 갑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을이죠. 을이 갑을 모해할 목적까지 있었으니까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 모해 위정죄가 승립한다 라는 것이 이 판례의 최종 아름다운 결론이었습니다. 자,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지만은 종전의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게 아니라 종전 판례 입장을 유지,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판례의 최종 결론을 즉 모해 위정죄가 승립하냐, 부승립하냐
그런 최종적인 결론을 쉽게 묻기보다는 이렇게 11 대법관님들의 근거와 삐딱이의 근거를 비교하는 이런 식의 출제가 예상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문 아래 사례에서 갑에게 모해위정죄가 성립하는 시에 대하여 A는 긍정하는 입장, 이게 이제 11대법관님들의 입장이죠. 우리 입장입니다. 긍정하는 입장이고, B가 이제 삐딱이죠. 삐딱이는 부정하는 입장이다. 각 주장 근거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각각 몇 개인가? 다툼 있는 경우 판례 의함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에서는 갑, 을이 판례에서와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 사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갑이 그 사례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 을을 뒤바꿔서 설정을 해뒀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풀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갑은 사기죄로 을과 함께 공공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아까 판례 내용과 똑같죠. 수소법원이 소송 절차를 일시적으로 요거 삐딱이가 문제 제기했던 단어죠. 일시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분리한 다음 갑을 을에 대한 정인으로 신문할 수 있죠. 신문하게 되었는데 그 갑은 정인 선서를 한 후 을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미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갑은 모해위정죄 성립 부성립, 당연히 성립이라고 결론을 알고 있죠. 이 사례를 토대로 각 주장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주장 근거, A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에게 모해위정죄 성립하는지 대하여 긍정하는 입장을 이렇게 했으니까 A는 우리들입니다. 대법관 11분의 그 주장 근거죠. 기억번 보겠습니다. 공공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해당 소송 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 지위에 있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정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거짓말하면 위정죄가 성립한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황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한, 그래서 이 문구만 봐도 우리의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공공 피고인에 대한 소송 절차가 분리된 후 그게 정인 적격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정황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피고인으로서의 진술 거부권, 자기부재 거부 특권 침해한다고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분리 후 정인 적격 인정해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지문 보겠습니다. 소송 절차의 일시적, 왠지 쎄합니다. 일시적 분리로 공공 피고인이 정인으로서 신문을 받으며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정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뭐. 근데 정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의 암시로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유죄 암시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으니 정인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이 주장했습니까? 아니죠. 삐딱이가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 근거로서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리얼 주문 보겠습니다. 소송 절차를 분리하여 공공 피고인을 정인으로 신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었죠. 한 후 다시 소송 절차를 병합할 수 있죠. 병합하여 다른 공동 피고인과 함께 심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소송 절차가 전국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드는데, 단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다고 우리를 비판하는 견해가 삐딱이의 견해였죠.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을 뿐인 경우라고 하여, 그렇죠. 삐딱이나 입 닥쳐, 이거죠. 공공 피고인의 정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정인 적격을 달리 볼 수 없다 라는 것은. 그래서 리얼번은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옳은 내용이죠. 자, 미엄 지문 보겠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서술된 듯하나 한눈에 보이죠. 자,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불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과 같이 여럿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그러한 공모나 범죄 가담 행위에 관한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기 어렵죠. 존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에서 사실상 공범의 진술에 의해서만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적정 절차에 따른 신속한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목적을 고려할 때 공범들에 대한 소송 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공공이 하는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뭐다? 바로 정인 신문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애들 분리시켜서 정인으로 만들어서 정인신문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우리들의 입장이죠. 그래서 미연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몇 번 보겠습니다. 공공 피고인의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실 업무 부과하고 이를 어길 때 위정의 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선서한 후 다른 공동 피고인의 반대 신문에 진술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인신문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우리들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주장하는 것은 쎄합니다. 우리들 막 비난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의 부당한 축소, 우리는 이런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부당한 축소래. 대충 누구의 주장인지 알 것 같습니다. 위정죄를 담보로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 우리가 이렇게 강요합니까? 아니죠. 강요함으로써 검사의 증명책임 부담을 공공 피고인에게 전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공공 피고인에 대해서 정인신문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겠습니까? 전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듣보잡이죠의 삐딱이 주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옳지 않은 내용이죠. 삐딱이 주장이니까. 시옷 검토하죠. 정인은 형사소송 절차의 객체로서 옳은 소리죠. 정언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에 반해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 피고인은 형사소송 절차의 당사자로서 옳죠. 이 대꾸적인 표현을 보니까 대충 감이 옵니다. 삐딱이 주장이라는 감이. 이제 정인과 피고인은 완벽히 이렇게 구별되는 자다. 그러니까 공공 피고인을 함부로 정인으로 만들지 마라. 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당사자로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는 존재라는 근본적인 차이겠어.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를 한다라는 것은 공공 피고인을 정인으로 삼지 마라 의미겠죠. 정인이 된 공공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위정죄로부터의 온전한 탈출. 야, 이런 멋진 표현. 근데 알고 보면은 싸구려 표현이죠. 삐딱이가 하는 표현입니다. 위정죄로부터의 온전한 탈출구는 정인의 정언 거부권이 아니다.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이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야, 공공 피고인을 정인으로 삼아서 정언 거부권 행사하게 할 게 아니라 공공 피고인을 그대로 피고인으로 두어서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위정죄 성립을 차단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뭐 이 소리를 하고 있죠. 아니 당연히 피고인의 지위에서는 절대로 위정죄가 성립할 수는 없죠. 이 소리는 이제 개소리죠. 한마디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개소리입니다. 자, 결국은 뭐 공공 피고인은 정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입장이니까 삐딱이 주장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틀린 내용이고요. 이어서 B의 주장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B는 당연히 갑에게 모해위정죄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이니까 삐딱이라고 할 수 있죠. 삐딱이 주장 근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삐딱이 주장 근거를 일일이 암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들의 입장을 확고히 하면은 우리들 입장과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삐딱이 주장 드릴 겁니다. A번 공공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 절차가 분리되었더라도 그것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분리되다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쎄합니다. 공공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정인으로 진술하더라도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면 해당 피고인은 공공 피고인은 그 진술 부분에 관하여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지위에서 진술한 것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정인의 지위가 아니니까 위정죄가 즉 이 사안에서는 모해 위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삐딱이 주장으로서는 옳은 내용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얼토당토안한 이야기지만은 삐딱이 주장으로서는 몇 번 하나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한 사람이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정인인 경우는 성립할 수 없고 감 잡았죠. 우리들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정인이 될 수 없는데 옳은 소리입니다.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공동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적인 틀은 가급적 유지. 공공 피고인은 정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죠. 틀은 가급적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역시 삐딱이 주장으로서는 옳은 내용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C번 소송 절차의 분리가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공 피고인의 지위가 온전히 제3자로 정인으로 전환된다거나 공동 피고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피고인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라는 그런 의미니까 이거 누구의 주장이었죠? 삐딱이의 주장이었죠. 삐딱이 주장으로서는 옳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D번 소송 절차의 일시적 분리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 지위를 가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의미에서 제3자로 만든 소송상이 기수대 불가하다. 다수 의견 너희들 꼼수야 라는 소리죠. 이런 소리는 이제 삐딱이가 하는 거죠.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공공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 및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법원도 보기 어렵다. 정인신문 하지 마라. 이 소리죠. 이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내용이지만은 삐딱이 주장으로서는 옳습니다. 2번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 절차를 일시적으로 분리. 이 문구 너무 자주 등장하죠. 그 삐딱이 때문이지 뭐. 분리하여 정인신문을 하는 경우 공공피고인이 지닌 당사자 지위, 즉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말하죠. 와 정인으로서의 지위는 서로 충돌한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지위 충돌은 피고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한다. 여기서 게임 오버죠. 정인으로 삼지 마라. 이제 그 소리겠죠. 삐딱이 주장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피고인 지위에서는 당연히 진술 거부권이 부여되죠. 근데 정인 지위에서는 정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언 거부권이 있잖아. 뭐 이렇게 서술하는 걸 보니 삐딱이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 피고인이 가지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정인의 지위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진술 거부권의 실질을 확보해야 한다. 야, 말도 참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어렵게 서술을 합니다. 무식하면 이렇게 어렵게 서술하죠.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입장이죠. 삐딱이 주장으로서는 옳습니다. 자, F번 보겠습니다. 정언 거부권 행사가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암시,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유죄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정언 거부권 행사가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 누구 우려? 삐딱이 우려죠. 삐딱이 너의 우려는 정인신문이 아닌 피고인신문 등 재판 절차의 다른 국면에서 피고인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유죄 심정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똑같잖아요. 그죠? 우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 주장은 헛소리다 라는 입장은 우리들의 입장이고 삐딱이 주장으로서는 틀린 내용이죠. 자, 마지막 질문 집원 보겠습니다. 일시적 변론 분리로 공공 피고인이 정인으로 채택되죠. 채택되어 신문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 곧바로 피고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피고인 지위를 상실하죠. 피고인이 당사자 지위에서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지원하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게 됩니까? 뭘 모르고 하는 헛소리인 것 같은데요. 갑은 이미 이 변호인한테 수임료를 지급했을 겁니다. 근데 갑이 공공 피고인 지위에 있을 때랑 또 분리가 되어서 정인 지위에 있을 때랑 수임료를 지급한 요 갑이 갑자기 병이 되고 정이 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임료를 지급한 갑은 그대로입니다. 수임료 해당하는 그런 조력은 해줘야 되고 당연히 피고인 지위에 있던 정인 지위에 있던 간에 갑은 수임료만큼 조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소리인데 실질적으로 박탈당하게 된다? 헛소리죠. 이거는 삐딱이 주장으로서는 옳습니다만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각 주장 근거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A 주장 근거편에서는 띠것, B업, 숏 3개이고 B 주장 근거편에서는 F 1개이니까 정답은 3개, 1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관련 판례인데요. 우리 수험생들은 초간단히 송금 메모 사건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송금 메모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통신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그런 판례인데 이 판례는 출제 교수들이 출제하기 딱 좋은 그런 문구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가지고 출제 가능성 91%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판결 요지 보시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파트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일반론적인 내용인데 딱 보면은 출제되기에 딱 적합한 그런 문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 자체만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85% 정도로 예상해봅니다. 내용을 보면은 앞부분에는 당연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서술되어 있죠. 여기서 이 판례에서 키포인트가 통신매체입니다. 송금 메모가 과연 이 통신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 뒷부분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내용입니다. 이 1번 파트가 출제될 가능성 85% 정도로 높게 예상된다고 했는데 바로 요 보호법익 관련 내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의 보호법익은 한 종류잖아요. 근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은 보호법익이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니까 출제교수 눈에도 확 띄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강간죄 등 일반적인 성범죄의 보호법이라고 했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이유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개인적 법익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반하지 않으면 굳이 개인한테 피해가 없는데 처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적 수치심, 일반적인 성범죄 문구로 자주 등장하는 고정 레파토리라고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역시 반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데 보호법익이 너무 길게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압축해서 표현한 게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겁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보호하는 두 종류 보호법익 중에 개인적 보호법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개인적 보호법익 한 종류만 보호했다면 출제될 가능성이 한 50% 정도로 떨어졌을 건데,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이라는 사회적 보호법익까지 보호를 하니까 출제교수 눈에는 좀 희한하게 보인 거죠. 이렇게 두 종류의 보호법익이 있는 범죄다. 출제교수들 눈에는 희한하고 특이하고 출제하고 싶은 욕구를 용솟음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 보호법익 때문에 이 1번 파트 출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거, 우리 형법상 공연음란죄에도 음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지금 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도 음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음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보호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사례는 구체적인 사례에 좀 더 가까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일반론 내용으로서 이 2번 파트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6% 정도는 됩니다. 1번보다 1% 정도 더 높게 평가되죠. 왜? 조금 더 구체적 사례에 가까운 일반론 내용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매체는 이게 키워드죠. 일반적으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걸 어렵게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정보나 의사를 전달, 이게 핵심이죠. 하는 물체 또는 수단, 송금 메모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수단에 해당이 될 겁니다. 송금 메모 그 자체를 물체라고는 하지 않죠.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 상호간에 무슨 문자 교환, 카톡 메시지 등등처럼 의사소통, 그 다음에 정보 교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죠. 어떤 내용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면 다 수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라는 거 출제 포인트이죠. 이를 매개로, 그러니까 매체라는 말을 썼겠죠. 성범죄에서 늘상 나오는 레파토리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 요게 매개, 매체의 핵심 속성 아닙니까? 전달함으로써, 자, 보호법익 또다시 이렇게 한번 딱 등장해 주시고,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송금 메모는 수단이겠죠.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이 내용 자체도 떡하니 한 개의 지문으로 등장할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은요, 위에서 살펴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일반론을 이 사건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위 일반론적인 내용보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89% 정도 예상해봅니다. 이 사건을 송금 메모 사건으로 그냥 단순 암기해 두시면 편할 겁니다. 송금 메모.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자, 이런 기능을 갖는데, 근데 송금 메모의 주된 취지는 의사소통입니까? 정보 교환입니까? 아니죠. 그냥 상대방한테 야, 내가 이렇게 돈 보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그것이 주된 취지죠. 소통, 교환. 이거는 송금 메모의 취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일반론에서 살펴봤듯이 이것도 통신 매체는 해당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한번 보시죠. 계좌 이체를 하면서 거래 목적이나 내용 송금인의 이름 등을 비롯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그렇죠, 입금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 내역에 간결하게 표시 또는 전달하는 물체는 아니고, 아까 수단이라고 했죠. 수단에 해당한다.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송금 메모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절대로 소통은 취지가 아니다라는 것, 또는 송금 메모가 교환은
그 취지가 아니다라는 그 점이죠. 하지만 그래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통신매체에는 해당한다라는 거,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어떤 유형의 문제라도 대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체 내용만으로 당연히 한 개의 지문으로 등극할 수 있겠죠. 양가로 이번에서는 이 미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갑은 여기서는 피해자로 표시된 겁니다.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째째하게 이런 식 입금하면서 어허이 3cm 어허이 야 커져라 동그라미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을 작성해서 송금메모 메시지를 전송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이 피고인 이 자식의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입니까 불처벌입니까? 그렇죠. 처벌. 느낌이 확 듭니다. 설마 이게 청양고추는 아니겠죠? 그래서 처벌 느낌이 확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 출제교수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판례의 내용이 출제 가능성이 이렇게 갑자기 커져 버린 겁니다. 커져라 해서 출제 가능성도 커진 것 같아요. 계속 내용 볼까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고정 레퍼토리들 서술되어 있네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고정 레퍼토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왜 피고인이 처벌되어야만 하는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이놈이 이런 짓을 합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이와 같은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갑에게 도달하게 하면은 피해자 갑 입장에서 이 내용을 인식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통신매체가 된 겁니다.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거잖아요. 이것도 물체는 아니었고 수단이 되었고요.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성폭법 제13조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구속요건을 당연히 충족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그런데 그 뒤에 이와 달리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이 말은 원심 판사들이 또라이 짓을 저질렀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 또라이 짓이 이 판례 문제에 있어서는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그 또라이 짓도 유익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또라이 짓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좌 이체할 때 입력하는 송금메모는 거래 내역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래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로 인식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라이 짓이죠. 우리 판례 즉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송금메모는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라고 봅니다. 성폭법 13조에서 통신매체 예시로 규정한 전화우편 컴퓨터를 강조합니다. 이 원심 판사들이 전화우편 컴퓨터가 당연히 이런 것들은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쌍방향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였지 않습니까? 달리 송금메모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즉 쌍방향의 반대 속성이 있다. 송금메모는 일방적이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한 거죠. 일방적 정보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송금메모는 통신매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라는 말이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또라이 짓을 저지른 겁니다. 무죄 아니었죠. 우리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이 원심 판사들의 이런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피고인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승립한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법 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성폭법 13조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죠. 하지만 음란자가 들어간 범죄들은 대부분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개인적 법익 플러스 사회적 법익 두 종류의 법익을 보호하는 특이한 범죄이니 기억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는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개인적 법익이죠. 에 반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다 보니까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때만 처벌되는 것이죠. 반하여 성적 수치심 기본적으로 성범죄 보호법익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구라고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 의사에 역시 개인적 법익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다 보니 반할 때만 처벌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서술된 것이고요.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맞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옳은 표현인데 뒷부분이 틀렸네요. 사회적 법익도 보호하는 범죄라고 했죠. 음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는데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2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통신매체는 반드시 쌍방성일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 상호 간 의사소통 이럴 필요 없다고 했죠. 정보 교환 이런 쌍방향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역시 틀린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어디선가 자주 보던 단골 레파토리네요. 자, 성폭법 13조,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말,글, 물건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 명백하죠. 구성요건상으로는 통신매체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맞죠. 근데 이제 피고인 행위를 보십시다.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직접 양념서 법칙 바로 적용을 하면 쉽게 풀리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게 피고인이 직접 끼워 넣었죠. 이거는 염소. 이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는 본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가 없죠. 양념서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풀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은 이 판례의 구체적 사례 내용이죠. 피고인이 피해자 연행 계좌로 이런 식입금 하면서 커져라 라는 송금 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처벌 부처벌. 예, 당연히 처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된다.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네요. 3번 판례 보겠습니다. 3번 판례는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 판례인데 우리 수험생들은 간단히 소방서 면접위원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소방서 면접위원 이놈이 양벌 규정의 행위자 즉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 총론상 양벌 규정은 중요 쟁점이므로 양벌 규정이 문제되었다라고 하면은 출제 가능성이 기본 90%는 깔고 가죠. 게다가 이 사건은 특히나 사회적인 좀 무리를 불러일으킨 점이 있기 때문에 한 2% 정도 추가해서 이 판례 출제 가능성 한 92% 이상으로 예상해봅니다. 따라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판례입니다. 이 사건 내용을 초월도락 캡션장 간단히 도해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소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경기도 그 밑에 안양소방서 그 밑에 갑이 있었답니다. 갑은 안양소방서 소속 면접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공무직 채용 희망자인 A를 상대로 면접 심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면접 이후에 얘가 이제 미친 짓을 하죠. 알게 된 A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해서 사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야, 너 그때 면접 때 너 컨텐츠 제작 능력이 탁월하더라. 내가 유튜브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개인적으로 좀 만나자.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전화를 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갑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양벌 규정은 일반적으로 법인, 그 다음에 종업원에 해당하는 행위자 두 주체를 처벌하는 그런 의미의 규정 아닙니까? 비법인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죠. 우리 양념서 법칙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들 여러 판례들 다 배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양소방서가 과연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되느냐. 만약에 안양소방서가 법인이 된다면 그 소속자인 갑은 종업원으로서 행위자로서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서 처벌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의 결론은 안양소방서는 아무리 법조문을 뒤져봐도 법인이 될 근거가 없대요. 즉 비법인이었답니다. 경기도는 뭐 공법인으로서 법인이라 할 수 있는데 안양소방서는 공공기관으로서 규정상 비법인이었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들이댈 수 있는 법칙 하나 있죠. 양념소 법칙입니다. 갑은
양벌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판례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두의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내용은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자주 봐왔던 그런 내용이죠.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양벌 규정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죠.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면은 구체적으로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 이게 위반 행위죠. 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런 행위를 하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당연한 규정이었고, 근데 이거는 안 갈 필요 없죠. 그 아래에 이제 양벌 규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요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 종업원, 행위자죠. 종업원이 이딴 식의 행위를 한다면 그 종업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뭐 개인은 무시하죠.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분명히 이런 위반, 즉 초과하는 위반 행위를 했죠. 그때 행위자에는 해당하는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이래 돼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돼 있지 비법인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관건은 과연 갑이 소속된 그 안양소방서가 법인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법인에 해당되면 당연히 갑은 종업원, 즉 행위자로서 벌 받아야 되고, 법인이 아니면 양념소 법칙에 따라서 종업원인 갑을 벌하면 안 되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우리가 고정 레파토리로 항시 봐왔던 양벌 규정의 일반론적인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은, 즉 양벌 규정 일반론적인 내용은 상시 한 80% 정도의 꾸준한 확률로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업원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진 않겠죠. 주로 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위 양벌 규정 취지는 개인정보 처리자, 즉 법인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 종업원이죠. 이꼬르 행위자라고 하고, 그런 종업원 행위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는 규정이라고 했죠. 처벌 확정 규정이 바로 양벌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확장함으로써 그 행위자, 즉 종업원과 개인정보 처리자, 누구? 법인 등을 말하죠. 법인을 모두 처벌하니까 양벌, 이런 용어를 써붙였다고 했습니다. 모두 처벌하는 데 있으므로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즉 법인이 아닌 종업원, 즉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양벌 규정의 일반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내용 보시면,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 중에 법인격 없는, 요게 핵심 키워드죠. 일명 비법인이죠. 비법인,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로서는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법인 아니죠. 이거 비법인입니다. 그러면 안양소방서는 바로 이 기관에 해당하겠죠. 양벌 규정, 이게 문제인데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양소방서는 안 되죠. 왜? 안양소방서는 법인격이 없으니까, 즉 비법인이니까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닙니다. 비법인이라서 그렇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로는 분명히 양벌 규정이 이래 돼 있거든. 법인, 우리는 진하게 양이라고 표기하십시다. 개인은 무시, 법인만 그렇죠 규정하였을 뿐, 법인격 없는은 없지 않습니까? 염소라고 진하게 표기하시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문 구정이 있다 없다? 없죠. 대형법정주의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이 사안에서는 어디입니까? 이거죠. 안양소방서를 말합니다. 안양소방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이긴 한데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므로 아주 유명한 단어 나왔죠. 제0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계속 우리는 쉽게 풀기 위해서 법인격 없는 밑에다가 염소라고 계속 표기하시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지. 규정상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핵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 행위자, 사안에서 갑 이놈이죠. 이놈은 뭐 경찰 총경 출신자라는데 이놈이 그런 미친 짓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갑 종업원에 해당하는 이 행위자는 양벌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규정상 법인 소속된 자가 아니잖아요. 얘는 비법인 안양소방서 소속된 자기 때문에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즉 양념소 법칙에 따라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양보로 2번, 이 사건의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또 갑이라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냥 좀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안양소방서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안양소방서의 공무집채용 면접위원인 피고인, 도의식에서 갑이라고 설정된 이제 요놈이었죠.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미친 이 피고인이 면접 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면접 응시자를 일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벌써 처벌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처벌 안 되겠죠. 재형법정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그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야, 너 컨텐츠 능력 대단한 것 같은데 나 유튜브 제작하는데 도움 좀 주라. 만나자. 뭐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분명히 면접용으로만 이 개인정보 사용해야 되죠. 근데 이딴 식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수지 목적 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가 됐겠죠.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충분히 기소될 만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몰랐죠. 경기도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이게 핵심이죠.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 이렇게 설정을 하죠. 갑소방서 안양소방서입니다. 안양소방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자에는 해당되지만은 이게 안 된다 이게.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이 수식어를 받는 개인정보 처리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죠. 왜? 비법인이니까. 양벌 규정에는 분명히 법인이라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행위자 누구? 일종의 종업원이었던 그놈 역시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지. 재형법정지 원칙이 있는데 이와 달리 또 원심이 또라이 짓 한 것 같네. 안양 소방서가 개인정보 처리자이긴 하지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니라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전제로 자 원심은 또라이 짓을 했습니다. 또라이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아까 설정한 그 놈이죠. 경찰 총경 출신 그 놈입니다. 그 놈이 위 양벌 규정에 따른 자꾸 나오는데 안양이라고 자꾸 바꾸면 됩니다. 안양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종업원을 의미합니다.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봐. 또라이 짓을 한 거죠. 또라이. 누가? 원심이지 뭐 뻔하지. 피고인에게 유죄 X를 인정한 원심 또라이의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 양벌 규정입니다에 따른 법령의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당할 수밖에요.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설정한 피고인 그 면접위원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렇죠. 무죄여야죠. 자,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의함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박스 안에 사례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내용 그대로인데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확인하죠. 그 피고인 갑으로 설정했습니다. 안양소방서 소속이라고 했죠.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서 면접 출자 관련하여 제공받은 면접 응시자 A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였죠.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A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게 문제가 되었죠. 사적인 발언을 함. 이게 문제가 되었고 당연히 범위 초과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이렇게 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죠. 단 양벌규정 적용 문제가 있었는데 양벌규정 확인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74조 제2항은 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 법인 대표자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개인은 무시.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런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벌 규정 내용이었죠. 근데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 소방서는 법인 비법인 비법인이라고 이미 배웠고 갑은 양벌 규정 적용 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결론 알고 각 지문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골 레파토리 양벌 규정 취지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양벌 규정 취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 종업원 이꼴 행위자죠. 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확장함으로써 그 행위자, 종업원과 개인정보 처리자, 법인을 모두 처벌하려는데 있죠. 양벌 규정의 취지가. 따라서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법인 아닌 행위자, 종업원 또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 양벌 규정의 취지로서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안양소방서 비법인이었죠. 는 개인정보보호법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개인정보 처리자에는 해당되나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은 옳은 내용이었죠. 갑, 면접위원 미친놈이었죠. 갑은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이라는 단서가 붙어서요.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 안양 소방서의 행위자 종업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벌칙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양벌규정 이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처리자인 안양소방서가 비법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안양소방서 그 비법인이죠. 는 경기도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이므로 양벌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양벌 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죠. 따라서 그 종업원인 면접위원, 갑은 역시 양벌 규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자, 4번 판례 보겠습니다. 4번 판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하는 법률 위반죄 사건 관련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출제 가능성 아주 과감하게 10% 미만으로 예측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에 대한 초정밀 해석 작업이 필요한데, 아니 그 출제 교수님들께서 초정밀 해석 작업을 과연 하실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출제될 것을 대비해서 한번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판례가 출제된다면 결국은 재형법정주의 끼어팔기식으로 출제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출제될 때 우리는 저울토락 캡숑장 졸렬비법 있죠. 예, 그 졸렬비법을 동원하면 됩니다. 졸렬비법으로서 풀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이러합니다. 의사가 마약류 취급자이죠. 갑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이 갑인 의사가 이런 행위를 합니다. 업무 외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향정신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요 행위가 문제가 됐는데, 당연히 투여할 때 공짜로 투여 안 했겠죠. 돈 받고 투여했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는 이 행위는 두 가지로 평가된다. 하나는 업무 외 목적의 투여 행위로 평가되고, 또 하나는 돈 받고 이 짓을 했으니 업무 외 목적의 매매 행위에 해당된다. 이거는 한 개 범죄가 아니라 두 가지 범죄, 실경이다. 뭐 그렇게 판단해서 기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졸렬비법 우리가 사용해버리겠습니다. 논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우리 수험생만의 비법입니다. 자, 이 행위죠. 투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 조문에는 투약, 매매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 투약, 양이고, 투약이 양일 때 투여는 양 비스무리하죠. 예, 양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투여는 투약에는 해당된다. 양 비스무리 양. 영토는 아니잖아요. 투. 예, 거의 도폴갱어다. 똑같은 단어다. 예, 이렇게 그냥 집어하면 됩니다. 그런데 버터 이 투여 하면서 당연히 돈을 받았겠죠. 근데 이 투여가 과연 매매라는 양에는 해당됩니까? 완전히 글자가 틀리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투라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서 투여는 투약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으로 취급할 수 있다. 도플갱어다. 뭐 이렇게 취급할 수는 있겠지만은 매매라는 양에는 해당 안 되죠. 예. 매매라는 양의 종류에는 해당 안 됩니다. 자, 매매가 양이라면 투여는 뭐다? 예, 염소에 불과하죠. 결론, 졸렬비법입니다. 의사가 업무의 목적으로 투여하는 행위는 투약에는 해당되지만 매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딱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이 판례가 그나마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판례 강의인데 졸렬비법으로 금방 답을 찾아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들의 자존심이 있죠. 간단히 왜 그런지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간만 봐도 되니까 그 간 정도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 양가로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상세히 살펴볼 필요는 절대 없고요. 제가 체크하는 정도로 그냥 눈으로 살포시 절여밟고 가시면 충분한 그런 판례입니다. 가볍게 보시고 정시간이 있었으면 스킵하셔도 무방한 그런 판례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심 보장 차원에서 한번 살펴는 보시죠. 자, 마약류관리법에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마약류 취급자, 의사 등이 되겠죠.는 당연히 업무 외 목적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면은 당연히 처벌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당연한 그런 처벌 규정이고요. 그러니까 업무 외 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면은 처벌하는데, 여러 가지 행위들을 또 구체적으로 그 아래 법조문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게 투약이라는 단어하고 매매라는 단어였죠.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의 업무라는 것이 있고 그 업무 외 목적을 위해서 이런 행위하면 처벌하는 조문이죠. 그러면 애시당초에 의사의 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이 법조문으로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분명히 업무에 포함되는 것 중에 그 외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것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 두
행위 중에 업무가 되는 것과 업무가 되지 않는 것만 가려내면 됩니다. 자, 뭐 밑에 상세히 업무의 유형별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볼 필요 없고요, 사실은. 자, 우리가 그냥 상처로 보면 돼요. 자, 의사가 환자한테 투약하는 것은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이죠. 업무인데 만약에 업무 외 목적을 위해서 요딴 행위를 하면 처벌. 당연히 해당 법 조문으로 처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마약을 돈을 받고 파는 직업 종사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돈 받고 판다? 의사의 업무에 마약을 매매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의사에게 이런 마약류 취급 자격을 준 취지는 치료 목적의 취지였겠지. 돈을 받고 장사를 하라 라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당초에 이 매매라는 것은 의사의 업무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 자체가 아니니까 어떤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 해당 법조문으로는 처벌할 수 없죠. 이 해당 법조문은 분명히 어떤 업무에 해당되는데 그 업무 외 목적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거니까 매매처럼 애시당초에 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 법조문이 아니라 굳이 생각해보자면 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의 처벌 규정으로 처벌하면은 모를까? 이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죠. 규정이 이러니까. 그죠? 바로 이 판례의 개략적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등장하는 요런 문구 있잖아요. 마약류 취급자별로 허용되는 마약류 취급 행위 유형.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업무 유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까 살펴봤지만은 의사의 업무 유형, 우리가 규정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투약, 매매 중에 투약은 업무 유형에 규정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의사로서. 매매는 의사로서 업무 유형, 이 허용되는 행위 유형으로 규정되고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이 행위 유형 규정을 안 봐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의사 등이죠. 수의사까지 의사 등의 허용되는 행위 유형. 그러니까 업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약 또는 향정 진서 약품 봐. 투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매매 있습니까? 없죠.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마약 또는 향정 진서 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 이래 되어 있지. 이게 바로 의사들의 업무입니다. 매매 있습니까? 매매 없습니다. 처음부터 매매는 의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조문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겠죠. 자, 양가로 이번에서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확인한 그 내용을 대입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아까 위에 언급한 그 처벌 조문이었죠. 호주령에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 목적을 위한 사주의랑 갖고 규정된 행위,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했고요. 위조항 수범자, 의사죠. 인 같은 법 2조 5항 해당 마약류 취급자 별로.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확인한 그 내용으로 체크할게요. 허용, 행위, 유형. 이게 뭐죠? 업무. 그러니까 이 법조문에 해당되려면은 그 행위가 원래의 할 수 있는 업무에 한정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투약은 원래 업무에 해당하니까 이 해당 법조문으로 처벌할 수 있고 매매는 이 업무에 해당 안 되니까 해당 법조문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계속 대입시켜 보죠. 따라서 마약류 취급자 이 사건에서 의사였죠.가 업무 외 목적을 위하여 자신에게 허용된 취급행위 유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그 업무라고 했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이 사안에서는 어떤 행위입니까? 매매이죠. 이 행위 유형, 즉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는요. 투약이고요. 자, 이런 해당하지 않는 행위, 즉 매매를 한 경우에는 위 법조문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죠. 적용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취급자 중에 좀 더 구체화시킨 주체입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의료업자인 의사. 본 사건의 피고인이었죠. 경우 허용, 행위, 유형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업무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업무는 그렇지 이거라니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이거는 사건에서 의미 없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처방전 발급하는 행위도 의사의 업무에는 포함되나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 아니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므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을 위하여 투약 이것만 체크하시죠. 문제된 행위니까 투약 행위를 하면은 이 해당 법조문으로 처벌되지만은 이 행위 이외의 행위 뭐죠? 업무 아닌 행위 구체적으로 매매 행위 하더라도 업무 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5조 1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양가로 3번의 내용은 전체 다 보실 필요 없고요. 3번 내용의 핵심 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의 핵심 요지는 피고인의 그 문제된 행위인 투여 행위가 법조문상 투약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해당된다 라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딱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자, 이 글자가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은 똑같이 양, 도플갱어 취급한다고 했죠. 예, 그 결론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어지는 양가로 4번은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들 정리하는 파트죠.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확인학습 해보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로서 마약류 취급 의료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을 위하여 이런 행위를 했죠.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5조 1항, 4조 1항 결합한 처벌되는 행위인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매매는 해당됩니까? 안 되죠.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허용 행위 유형은 업무라고 했고요. 그 의사의 허용 행위 유형, 즉 업무에 매매가 있습니까? 없었죠. 매매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을 위하여 투여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투약하는 행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매매하는 행위로 이 법조문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그냥 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의 행위로서 처벌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판례는 사건 개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건 개요 요 앞부분은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독서 아저씨 살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건 개요 편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딱 세 단어입니다. 투약, 매매, 그리고 하나 어디 갔어? 예, 판결 요지에서는 투여 행위로 묘사되었었죠.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단어 취급했지 않았습니까? 투약, 투여는 양양으로서 같은 단어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매매하고 투여는 완전히 양념소 취급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허용 행위 유형 업무 의미라고 했고 아닌 매매 행위에 대하여는 지금 문제된 5조 1항 위반죄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판례는 굳이 이제 낮술을 드신 출제 교수님께서 출제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재형법정주의 문제로서 끼워 팔기식, 즉 끼워 넣기식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차석 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자 1번은 해당 판례 내용을 압축 서술한 것이죠. 이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결론부로 가서 OX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이미 그 어떤 규정인지는 아시죠? 의사인 갑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서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중독자 A에게 주사제로 투여, 이게 문제된 행위였죠.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투여는 투약과 양양관계라고 했습니다.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도 맞네요. 매매하는 행위로서 마약류 관리법 5조 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예, 아주 정확한 옳은 서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자, 이번 지문은 우리가 가끔씩 봐왔던 한 30-45번 정도 봐왔던 전형적인 양념소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 재형법정주의 판례 내용이죠. 양에 해당되는 걸 빨리 찾아보십시다. 어떤 문제된 행위가 자 의료법 21조 1항 가로에 그 법조문 내용이 있는데 자 이런 거구나.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은 처벌하는 규정이 이제 존재했겠죠. 상세히 기록하지 않으면은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양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된 행위 한번 찾아보십시다. 교통사고를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 투여 횟수를 실제 느낌이 오죠. 시행 횟수보다 과대 기재했다라는 것은 허위 작성했다라는 거죠. 자,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까? 아니죠. 허위 작성 행위가 염소에 해당합니다. 진실한 내용이라도 상세히 기록하지 않으면은 이 해당 법조문으로 처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진실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허위로 작성한 것이 문제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딱 전형적으로 양념소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풀리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3번 질문 보시죠. 이 판례 내용은 소절정 울트라 캡숑장 간단히 양념소 법칙 적용하면 되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글자놀이 판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판례 지문이었습니다. 자, 법조문 단어 빨리 체크 한번 해보시죠. 분명히 국가지정문화재라고 돼 있죠. 뭐 내용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단어만 체크하면 돼. 국가지정이라고 돼 있죠. 이게 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된 행위는 가지정문화재라고 돼 있네요. 이게 이제 문제된 행위입니다. 글자가 엄연히 다르죠. 하나는 적법조문에 있는 단어는 국가지정, 문제된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는 가지정. 다르죠. 따라서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이 지문 내용 역시 글자놀이 판례였죠. 자, 법조문에 있는 단어 빨리 찾아보십시다.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례지 안에 있는 의미였고, 자, 여기 의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찰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떡하니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조문에 있는 단어 양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피고인의 문제된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거네요. 사찰 소속 대표 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이 문제된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글자가 같아요. 이게 사찰 소유 대표 단체의 소유, 글자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당연히 염소였고요. 부동산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판립장과 다른 것은 4번이네요.